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도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또 지수의 방향성들도 열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은 오늘 또 저희가 브리핑 해드린 내용들 중에서 혹시 관심 가는 또 내용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 노벨상을 뭐 한강 작가가 타게 된 것은 뭐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지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넓어지고 있어요. 뭐 제지주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해당된 종목군들에서 수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오늘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뭔가 좀 수익률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철저하게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상승폭을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쵸? 현재 이 열풍이 네. 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일본 쪽에서도 지금 반응이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아마 번역본도 추가적으로 더 팔릴 것으로 보이니만큼 뭐 관련된 테마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뭐 적절한 비중 또 적절한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트레이딩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내용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발언들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블랙엘 출하량 감내서 25만 대에서 30만 대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블랙엘을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한다 이런 뉘앙스들을 풍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HBM 관련해서 그러면은 계속되는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AI HBM 관련해서는? 근데 결국 이것도 결국 다 돈 문제예요. 우리가 뭐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가 아니라 재작년 이맘때 2차 전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누구 하나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그쵸. 더 네. 고점을 넘어서 계속 달릴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 근거는 뭡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밸류지만 그 밸류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2, 3년치 이익을 다 끌어다가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녹였던 거죠. 현재 AI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과연 그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누가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결국은 기업이 다 해라라고 하면 기업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돈은 뭐 공짜로 생깁니까? 그래서 저 비싼 HBM과 그 결합된 블랙엘을 많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금을 다 녹이면서까지 살 정도로 지금 그렇게 AI가 다급한가? 라고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AI로 아직까지 그렇게 돈을 시원하게 벌지는 못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쪽에 그렇게 무한정 투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선 결과와 더불어 이쪽에 얼마만큼의 보조금 투입이 되는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들의 전반적인 투자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대선 이후에 보조금 결과에 따라서 블랙엘의 판매가 만들면 다 터져 나갈 정도로 저렇게 수요가 계속 폭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중국을 어떻게 또 벗겨내느냐를 살펴봐야죠. 네. 그러니까 저 블랙엘의 저 물량을 그 미국 업체들이 나눠서 다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 중국에게는 아예 못 가게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매출의 20%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TSMC가 한번 문제를 이미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조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블랙엘의 공급이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한번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수 없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실제로 TSMC도 삼성전자보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3나노 아래로 내려가면서 헤매고 있는 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TSMC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늘어난 그 캐파만큼 계속 채워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와서는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면 더 이상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HBM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아니라 SK하이닉스에 타격이 있다라는 게 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또 HBM 관련한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엘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러한 이슈들을 주가가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고요. 이미 시장의 사이클이 한 번은 좀 크게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참고로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또 삼성전자가 HBM 5세대를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5세대에 대한 것들의 열정을 살짝 접어두고 6세대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러한 기술력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여러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오늘 시장의 이슈로 보자면은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인도차에 관련한 법인 이슈들도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부품주들이 그래도 조금은 움직이는 느낌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자동차 주들에 관한 모멘텀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사님? 네, 일단 만약에 긍정적이었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도 좀 실리고 종목군들의 그래야 움직임도 좀 네. 격하게 나와야 될 텐데 뭐 전혀 그런 흐름이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우리나라 자동차가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부진한 게 아니죠.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가 다 부진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GM 정도 빼면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시원하게 오른 자동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럽 자동차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현대 기아차도 일정 부분은 올랐다가 계속 헤매고 있고요. 뭐 테슬라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뉴스만 나오면 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고 뭐 중국 전기차 볼 필요가 없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비아디 정도가 급등했는데 근데 급등했다가 최근에 또 중국 증시 급락하면서 같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면 이건 비아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증시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이브리드가 늘어나네, 뭐 전기차로 가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밸류도 하향되고 있고 주가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소위 내구 소비재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그 현대차나 기아가 특별하게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있나라고 되물어보면 조금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뭐 신차 부분에서 하이브리드에서 뭐 전기차에서 다 잘하고 있기는 한데 내연기관차 그래봐야 3위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기껏해봐야 4위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다른 회사들을 이기고 혼자 뭐 PER 10배 시장 정도의 밸류를 받기엔 어렵다라는 거죠. 글로벌 자동차가 대부분 다 5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현대차에 관한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주가 탄력을 좀 받지 않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이사님께서 진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사님께서는 또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는 섹터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비용 통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뭐 대표적으로는 컨텐츠 쪽이 조금은 그쪽으로, 생각해 볼 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업종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류비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죠.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거기에다가 또 주가는 3분기 내내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는 신작 게임들이 백스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임 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종목별로는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JYP라든지 뭐 게임주 중에서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어느 정도 실적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그런 비용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자, 또 하나의 축은 그냥 가격 회복 정도긴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여기서 끝이냐 한 번 더 남아있느냐 정도가 관건일 텐데 이번 부양책은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시장에 여러 가지 부양책이 먹혀들지 않으니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 한도를 올려서 빚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서 부실화될 수 있는 빚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택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해줄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줄지가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서 실망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금융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금리 조절만 하다가 실제로 지준율을 바꿔줌으로써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투입한 효과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정책은 시원하게 뭔가 내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기대했던 바를 채우는 듯 하다가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5라고 하는 자신들이 제시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조작질을 결국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급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관군제에서 이번 소비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들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다면 중국을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화장품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뭐 화장품 아시다시피 이미 중국에서 그립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화장품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철강 화학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가능성은 1%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그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최소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적어도 철강업종과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중국 때문에 빠졌던 종목군들이 가격 회복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철강이나 화학주들이 지금 어디까지 빠져 있느냐? 대표 종목군들이 PBR 0.2배까지 빠져 있거든요. 뭐 0.19, 0.2 뭐 이런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사님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이제 안 좋게 관점을 가져가실 줄 알고 관련주들을 이제 눈여겨 보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조작은 할지언정 그게 주가에는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지금 철강 유통 가격이 굉장히 끝을 아주 조금 말아올리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려가던 열연 유통 가격, 냉연 유통 가격 이런 것들이 꼬리를 말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거든요.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 좀 올리다가 무너졌던 사례가 지금 뭐 벌써 한 3-4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대는 낮고 실제로 그 강한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 정도의 부양책을 쓰고 나서 하염없이 계속 내려가는 걸 또 지켜볼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 부양책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중국도 많이 관측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가격을 크게 부풀리지 않으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를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일단 멈추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정 부분에 지금 석유화학 쪽은 그래도 반등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철강 쪽은 전혀 뭐 반등한 종목군들이 없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중국 쪽의 유통 가격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철강주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수 시장 회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이제 중국의 철강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조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빈 공간을 정부가 억지로 사줘서 메꿔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누군가에겐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신규 수요가 올라와야 결국은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공격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반등을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멈출 거야라고 했던 가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빠졌던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은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어서
뭐 현대제철 기준으로는 3분기 실적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차광업종이라고 하면 누구나 포스코를 보겠지만 포스코는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지금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 차광업종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대제철도 지금 국내 내수 회복은 뭐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내수 건설 수요가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 정도를 염두에 둔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철강주 중에서도 현대제철을 조금 좋게 보시는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3분기가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3분기가 저점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실적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철강주들? 아니죠.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전 단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0.19배, 0.18배까지 빠진 그런 주가가 최소한 뭐 0.3배 내외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정도의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격적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일단 전력 가격도 좀 더 안정되고 공연관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공급되는 건 뭐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을 거니까 고로 쪽은 뭐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시황이 가장 괜찮은 게 조선인데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지금 전혀 그 후판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국계 싼 가격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국내 후판 가격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처광업계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조선업 업종이 좋지 않았을 때 처광업종은 알아서 스스로 가격을 낮춰줬는데 이번엔 반대로 조선업종이 좋았을 때는 처광업종의 사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격 회복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저는 뭐 종합제철사인 현대제철을 포스코보다는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사님과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